율리우스 시저에 대해서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율리우스 시저에 대해 이 영상 하나로 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권력과 야망, 배신과 비극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장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게 그 시저가 죽은 날인데요. 로마의 원로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원로원은 예전에 로마가 따로 원로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서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따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건물이 이제 폼페이우스 극장인데 그게 이제 기원전 55년에 로마 장군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가 건설한 로마 최초의 석조 상설 극장이었는데 이곳에서 원로원이 열리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로마를 지배한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마저 그의 생명을 앗아갔죠. 지금 상황하고도 비슷하죠. 지금 현대에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지 서로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배신을 당할 일이 없죠. 율리우스 시저의 죽음은 로마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시저는 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이 왕 되는 그 공화파가 왕을 옹립하지 않고 자기들이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시저를 죽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공화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부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기원전 100년경 로마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의 가문은 아주 오래된 귀족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사르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았으나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인 카이사르의 어원이 됐습니다. 어린 시저는 라틴어, 그리스어, 웅변술, 문학 그리고 로마법을 배우는 전형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는 학문에 대한 재능도 뛰어났지만 정치적 야망도 어린 시절부터 싹이 보이기 시작했죠. 로마 공화정의 제도와 권력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로마를 바꿀 수 있었다고 믿었다. 약간의 나르시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숙부 마리우스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중파 청진이었다. 이 마리우스로 인해서 자기가 곤란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영향력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시저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남겼고 마리우스의 대저점에 있는 슐라의 정적 숙청은 시저의 가문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슐라에 의해서 그 시저가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됐고 슐라가 죽고 난 이후부터 다시 이제 복귀됐죠. 시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저는 군복무와 방랑 그리고 해적에게 납치되는 등 파란만장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당했을 때 그의 몸값을 올려 부르라고 요구했고 풀려난 후에는 그 해적들을 추적해서 모두 처형했죠. 이 사건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용기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있고 오만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단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믿었죠. 로마로 돌아온 시저는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지금의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웅변술로 명성을 얻었고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정치계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운변가는 아니었어요. 그 로마 사회의 불평등과 부패 그걸 깨달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그 특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젊고 야망에 찬 시저는 이제 로마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여정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그 시저가 이제 로마에서 강력한 그런 그 군사적 배경을 얻게 되는 그게 갈리아 전쟁인데요. 그 갈리아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정계를 빠르게 장악하던 시저는 기원전 58년 42살 때였죠. 갈리아 지방의 통독으로 임명되어서 다시 전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부 지역이었고 이때는
프랑스나 벨기에, 스위스는 이탈리아 북쪽이라서 이곳은 이제 로마의 관할이 아니었죠. 근데 이 갈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 이 북쪽까지 국경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여러 부족이 나뉘어 살며 끊임없는 내분과 로마에 대한 저항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시저는 이 갈리아 지역의 정복을 통해 군사적 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 전설적인 장군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의 군대는 뛰어난 조직력과 시저의 리더십 아래 점점 강력해졌고 병사들은 그의 무조건 신뢰를 따랐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는 벨가이 부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시저는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술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 명성은 로마 전역에 퍼졌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투를 통해 갈리아를 로마의 통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이 정복 과정에서 시저는 단순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 간의 이간질도 하고 외교적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력을 구사했죠. 시저가 본인이 쓴 책이 있는데 갈리아 전기라고 있어요. 그 갈리아 전기에 보시면 아주 간략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인칭 시점으로 본인이 쓴 거 아니고 관찰적인 느낌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시저는 8년 동안 갈리아 전역을 정복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르며 싸우고 피를 흘렸죠. 그의 부하는 단순히 지휘관이 아니라 시저를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을 나누었죠.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과 갈리아 원주민들의 피로 시저는 로마에서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저는 이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 군사적 업적으로 절대적 인기를 얻었고 이 대중에 대한 절대적인 인기는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기존의 귀족층들한테는 더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의 다음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죠. 이제 로마의 운명을 지는 인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부입니다. 삼두정치. 삼두정치는 이제 3명이 권력을 나누어서 하는 건데 보시면 기원전 60년 율리우스 시저는 2명의 유력한 인물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부를 가진 크라수스,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최고의 장군으로 명성을 높이던 폼페우스였습니다. 이 폼페우스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엘리트 집안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죠. 근데 반면에 시저는 대머리였고 외모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타고난 바람둥이였죠. 그리고 유부녀를 와 바람을 피우는 타고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공식 정치 동맹, 즉 제1차 삼두 정치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는 로마의 정치 판도를 단순히 뒤흔드는 조합이었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크라수스, 그리고 로마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폼페우스, 그리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시저가 합쳐서 삼두 정치라고 한 것이죠. 삼두 정치를 통해서 시저는 집정관 자리에 오르게 됐고 농지법과 같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서민이 중요하죠. 귀족을 대표하는 폼페우스와 서민을 대표하는 시저가 된 것이죠. 또한 폼페우스는 퇴역 군인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크라수스는 경제적인 특혜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서 불안정한 균형이었죠. 시저는 삼두 정치의 틀 안에서 권력을 빠르게 확대했고 갈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어 군대를 이끌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명 중에 1명이 죽으니까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한편 폼페우스는 점차 원로원에 가까워지며 시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폼페우스는 귀족 출신이고 그 기존의 귀족 출신이 지배하고 있는 원로원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은 한때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로마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운명적인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저는 갈리아에서 승승장구했죠. 승승장구했고 그의 권력 확대를 우려한 원로원은 그에게 군을 해산하고 로마로 귀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갈리아 지역 총독으로 있던 시저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시저는 무장을 해제한 채 귀국한다는 것은 곧 체포와 정치적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하고도 무장 해제해서 들어가면 바로 감옥 가는 거죠. 본인 진영을 공고히 지키고 진영전을 펼쳐야 되는 거죠. 이제 로마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고 있다. 삼두 정치는 해체되었고 두 명의 영웅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폼페이우스하고 시저 두 사람이 이제 딱 로마의 권력을 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제 내전으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시저는 갈리아에서의 긴 전쟁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로원은 그에게 군사를 해산하고 귀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곧 체포와 기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명령이었죠. 시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로마의 법과 간섭을 넘어서며 역사적 한마디 주사위는 던졌다. 역시 그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죠. 영웅들은 그 승부사적인 기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하고 너무 흡사하죠. 루비콘강 도화 이후 로마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폼페우스와 원로원 측은 급히 남쪽으로 피신하고 시저는 로마에 무혈 입성한다. 이게 그 폼페우스도 이쪽 그 아테네 쪽하고 이런 쪽에서 굉장히 명성 있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시저한테 완전히 밀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며 체계적으로 정적을 재개하였습니다. 폼페우스는 그리스로 도망쳤고 시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파스살루스 전투에서 시저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폼페우스를 결정적으로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폼페우스는 이제 이집트로 도망치는데 이미 그곳에서 시저를 두려워한 이집트 왕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참 처참하죠. 귀족으로서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게 부러울 거 없는 장군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가서 처참히 암살당하게 되죠. 시저는 폼페우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거는 뭐 승자의 기록이니까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이 차이가 20년이 넘죠. 둘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동맹을 맺고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로도 가까워집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명칭은 여왕을 나타내는 이집트의 말이죠.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에게 아들을 낳았고 이 관계는 훗날 로마의 정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저는 이후 소아시아, 아프리카, 스페인 등지에서 남은 반대 세력을 빠르게 진압했죠. 전장의 수많은 승리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시저를 대적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기원전 46년 시저는 로마에 돌아와 종신 독재관이라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독재관이라는 게 그 원로원에서 딱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주는 관직인데 이걸 종신으로 받은 거죠. 그 지금의 그 중국의 시진핑도 종신으로 하려다가 지금 거의 뭐 끝나고 있죠. 이는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이며 로마 공화정의 명목을 사실상 끝내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달력 체계를 개정하며 시민권 확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등 로마 사회를 근본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그 서민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귀족들과의 대립각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구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서민들은 시저를 점점 더 신격화하게 되었고 그의 동상은 시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워졌습니다. 그 신전에는 그 시민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그를 향한 찬사와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귀족들의 심각한 반감을 함께 키워나갔죠. 당연한 거죠. 그는 이제 로마를 단숨에 변화시킨 존재이자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권력자가 어떠한 제도를 변화시키려 하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거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로마의 운명은 시저의 손 안에 있었다. 그 손을 노리는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점점 이제 그 다른 반대파의 불만이 쌓여져 가는 거죠. 이제 시저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시저는 로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종신 독재관이라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로마의 제도를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권력은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반감을 안겨주었죠. 원로원과 귀족 계층은 공화정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시저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저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금기시되었던 왕정의 부활이라는 공포로 이어졌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암살 음모가 자라났습니다. 암살이죠.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중심에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비롯한 여러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 브루투스하고 시저의 나이 차이가 15살인데 아들이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들이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카시우스는 아까 설명드린 폼페우스의 그쪽 그 계열이었죠. 폼페우스가 무참히 이제 그 전투에서 패하고 이집트에 의해서 암살될 때까지 그 카시우스가 복권이 됩니다. 시저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카시우스라는 인간이 브루투스를 종용해서 시저를 죽이게 되죠. 예전에 조조가 그 성공 계열에 있던 장군들, 그 장군들 2명을 척살한 것과 똑같죠.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 맞는 말이죠. 그들은 시저가 로마를 파괴하고 있다고 믿었고 로마를 지키기 위해선 그를 제거한다고 결론지었다.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 죽여야 되죠. 브루투스는 시저가 특히 아끼던 인물로 그의 참여는 이 계획의 정당성을 보여주었다. 반란이 성공하면 정당한 거고 반란이 실패하면은 역적인 거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르드의 날 시저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포rum으로 향한다. 그는 수많은 경고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 악몽을 꿨다 해가지고 오늘은 원로원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시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시저가 폼페이우스 극장으로 가는 그 원로원 가는 길에 또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도 어떠한 두루마리를 주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시저는 워낙 뭐 자기 자신이 뭐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암살 가능성은 뭐 진실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가 원로원 홀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인사와 건의로 다가왔고 순식간에 그를 둘러쌌다. 의원들 60명이 둘러쌌는데 웃기는 거는 그 60명이 다 시저를 지지하던 시저파라고 자칭하던 인간들이었죠. 반대파들이 둘러쌌으면 의심을 샀겠지만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의원들이 이렇게 뭐 건의한다 그러고 둘러싸니까 뭐 의심이 없었겠죠. 지금도 똑같죠. 뭐 지금도 뭐 자기가 가장 밑은 사람한테 칼날 받는 거죠. 첫 번째 칼날이 그의 옷자락을 찢었고 이어 수십 개의 칼끝이 그를 찔렀다. 한 23번을 찔렀다고 그래요. 23번을 찔렀는데 그 22번은 그렇게 치명상이 아니었고 단 한 칼날이 치명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저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투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60명이 둘러싸서 23번 찌르는데 본인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이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앞에 절망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 브루투스를 바라보았고 말을 잊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역사에는 이 순간을 상징적으로 에뚜 브루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건데 이거는 섹스피어가 그 영국에서 사용한 언어고 실제로 뭐 역사서에는 아드라 너마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저의 죽음을 상징하는 불멸의 대사로 남았습니다. 시저는 원로원의 바닥에 쓰러졌고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고 공화정의 종말이고 재정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로마는 다시 한번 혼돈에 휘말리게 된다. 시저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결말을 보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후 로마는 단시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더 큰 내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저가 그 유언을 남기기를 예전부터 이제 유언서에 쓰기를 조카이자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해놨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그 시저의 그 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의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전을 한 3년 동안 치르게 되는데 결국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로 떠오르게 되고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또 따로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자결하되죠. 자결하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는 시저가 이루지 못한 길의 완성이었고 그가 남긴 권력의 씨앗이 제국이라는 열매로 자라난 것이다. 시저는 죽은 뒤에도 로마에 살아 있었다. 카이사르라는 명칭이 이제 황제칭으로 계승하게 됐고 그의 삶은 수많은 예술과 문학 전적에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람은 뭐 독재자였을까 아니면 로마를 구한 개혁자였을까? 독재자죠. 그에 대한 평가와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율리스 시저는 한 시대를 끝내고 또 다른 시대를 열었다. 그렇죠.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이 된 것이죠. 진정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살아있다. 진정한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중에게서 나오죠. 대중. 자, 이제 시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그 시저의 마지막 날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긴 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